여러분, 만약 아주 어린아이가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깊게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국 사회의 아주 오래된 딜레마죠. 바로 촉법소년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13살짜리 아이가 정말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는데 법적으로는 아예 기소조차 할 수 없다면 어떠세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이 문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딜레마가 확 느껴지시죠? 자, 그럼 먼저 이 논쟁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촉법소년이 대체 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촉법소년이라는 건요, 법률상으로 만 10세 이상 그리고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에 보호처분이라는 걸 받게 되죠. 바로 이 지점, 처벌이냐 보호냐, 이 차이 때문에 이 모든 논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논쟁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쪽의 주장은 뭔지, 그리고 실제 데이터는 과연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더 나아가서 교화냐 처벌이냐 하는 근본적인 딜레마까지 이렇게 5단계로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모든 큰 논쟁에는 그걸 촉발시킨 어떤 계기, 기폭제가 있잖아요. 이 촉법소년 논쟁을 그냥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적인 이슈로 확 불붙게 만든 건 바로 정부의 한 가지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2022년 10월이었어요. 법무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 그러니까 촉법소년의 나이 상한선을 지금의 만 14세에서 13세로 1살 낮추겠다. 바로 이 제안 하나가 우리 사회 전체에 정말 거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렇다면 법무부를 포함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들의 핵심 논리가 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찬성하는 쪽의 핵심 근거는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요즘 애들은 옛날이랑 다르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성숙했다는 거죠. 이 법이 1953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둘째, 뉴스에 나오는 흉악한 사건들처럼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잔인해지고 있다는 인식. 셋째,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 80% 이상이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이 압도적인 여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법이나 선거법 같은 다른 법들은 이미 나이를 낮췄는데 왜 형법만 그대로냐? 이런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주장들이 과연 현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와도 딱 맞아떨어질까요? 자, 지금부터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데이터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죠. 요즘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신박하게 늘고 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여기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좀 흥미로운 점이 보이지 않으세요?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증가한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10년 전인 2012년하고 비교하면 오히려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것처럼 무섭게 급증한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려운 꽤 복잡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더 민감한 주장으로 가보죠. 단순히 범죄 건수가 아니라 그 내용, 즉 폭력성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인식입니다. 이것도 한번 데이터로 확인해 볼까요? 강력범죄 통계를 봐도 사실 비슷한 흐름이에요. 살인, 강도, 방화 이런 범죄들은 한번 터지면 언론에서 엄청나게 다루니까 우리 기억에 강하게 남죠. 하지만 전체적인 숫자를 보면요. 해마다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할 뿐이지 이게 폭증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은 빠르가, 조숙하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반론이 있어요.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나온 한 문장인데 이게 핵심을 정확히 찌릅니다. 신체적 성숙이 반드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키 크고 덩치가 커졌다고 해서 그게 과연 형사 책임을 질 만큼 정신적으로도 성숙했다는 뜻이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논쟁을 따라가다 보면요, 딱 하나의 철학적인 질문에 다다르게 됩니다. 미성년 범죄자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 아이를 교화의 대상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처벌의 대상으로 봐야 할까?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광정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한쪽, 교화를 중시하는 입장은 가해 아동의 미래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처벌을 강조하는 쪽은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한 아이의 미래냐, 아니면 사회의 안전이냐, 정말 풀기 어려운 딜레마. 이게 바로 이 논쟁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려운 문제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풀고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한국의 현재 기준인 만 14세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낮은 기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독일, 일본, 이탈리아 같은 주요 선진국들과 똑같죠. 심지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도 바로 만 14세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연령 하향이 어쩌면 국제적인 흐름과는 조금 다른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결국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아이가 어른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진정한 정의란 과연 무엇일까요? 가해자인 아이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피해자를 위한 응당한 처벌일까요? 정답이 없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